저번 시간에 코나드 볼프와 멜로드라마 형식의 반파시즘에 대해서 우리가 봤는데요. 코나드 볼프는 동독을 대표하는 그런 감독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뱃머리 장식에 관해서 얘기했었고, 서도 비평가들은 그를 독일 전후 영화의 위대한 희망으로 부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영화가, 코나드 볼프 영화가 동독의 지편을 넘어서는 동독 외부의 세계를 논증의 대상으로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나드 볼프는 어린 시절에 나치 시대의 소련 망명 시기에 독일 영화뿐만 아니라 러시아 영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작가다. 모스크바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겠죠. 자연스럽게 작가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영화에서 나치 시대의 독일 망명한 독일의 감독 구스타프 폰 반겐하임 영화 투사, 소련 영화에서는 바실리에프 형제의 사파예프, 그 다음에 에핌 지간의 프랑스에서 온 우리들, 그 다음에 그레고리 코첸체프와 레오니드 트라우베르크의 막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코나드 볼프 영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고 얘기했죠.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내가 이 각주에 이렇게 붙여놨으니까 참고를 하도록 하세요. 그 코나드 볼프는 1949년 소집사니까 5년간 러시아 국립영화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동독으로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한 번쯤은 괜찮아, 아이말리스트 카이말 이런 것을 발표하고, 졸업영화의 영화는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서 독일과 체코 국경 사이의 조그만 음악도시에 온 서독 작곡가의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음악 코미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볼프의 두 번째 영화인 회복, 게제농이라고 하는 1950년은 역사에 대한 소시민적 영웅의 책임을 다루고 있는 영화고요. 이 영화는 의학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기 영화는 귀향영화 또는 의사영화로서의 코미디 같은 오락영화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멜로드라마 형식의 서사 구조도 같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동독에서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프 영화는 내용적으로 동독과 소련과의 관계를 많이 이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장르 고다르가 일반적으로 정치성을 보여주고 있는 반영화, 독일하면 개겐 필름인데 개겐 필름의 성격을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잠깐 이제 몇 가지 코나드 볼프 몇 가지 영화를 좀 보고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성 영화 리시, 여성 영화를 보면은 1970년대의 멜로드라마를 보여주고 있는데, 1970년대 소독 영화에서 멜로드라마 영화를 보이는데 그거보다 좀 앞서게 멜로드라마 형식의 여성 영화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독 영화 같으면 라이너 베너 파스빈더의 마리아 브라운의 결혼, 그다음 헬마 잔데스 브람스의 독일 창백한 어머니, 또는 뭐 여기 나오는 여기 헬마 잔데스 브람스의 독일 창백한 어머니 말고도 여기 나오는 도이치란드 블라케 무터 말고도 칠레의 지진 같은 것도 여성 영화죠. 칠레의 지진도 정확히 여성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1970년대 시해진 영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에드가 라이스의 고향, 하이마트 같은 거다. 이런 뉴저지 시내의 여성 영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멜로드라마는 남자 주인공을 변화시키고 자신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자기 희생의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서독과 이제 그 멜로드라마 양식에도 서독과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서독이 멜로드라마의 부적절한 자기 동정을 유발하는 데 반해서 코나드 볼프의 멜로드라마 내적 저항의 기호로서 금욕적인 체념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코나드 볼프는 여러 가지 여성을 영화로서의 멜로드라마 영화를 여러 편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리스트를 잠깐 볼 건데, 1980년대는 솔로소니 같은 이런 영화도 그런 유형의 영화의
들어갑니다. 그 리시는 문학 작품의 영화죠. 리시 혹은 유혹이라고 하는 바이스코프의 소설을 영화한 것이죠. 바이스코프를 영화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작 시퀀스에 보면은 1932년도 베를린 시내를 보여주고 있고, 리시가 담배 판매원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백화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930년도 초, 1929년에 시작된 대공화국으로 나타난 건 1930년대 초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그러한 경제 상황, 피폐한 경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 영화 위에도 다른 영화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피엘 유치의 그러한 영화뿐만 아니고 슬라탄 두도프, 굴레 판페 뭐 이런 것들이 슬라탄 두도프 만든 전형적인 그런 그 프롤레타리아 영화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 아방가르드 영화 양식의 전통을 패스티시 기법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패스티시는 과거의 현재의 상황에 새로운 기법을 창출하는데 어려움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과거를 다시 향수로 동경으로 끌어오서 과거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과거에 갇혀 있는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는 기법을 패스티시 기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패스티시 기법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기법인데, 이 영화도 그런 것을 한 유형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930년 초에 상황을 재구성한 것이고,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는 1930년 초에 전형적인 줄거리 상황이나 등장인물, 베를린에 있는 건물의 뒷마당이나 소시민의 거주 공간, 이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 또한 이러한 배경은 발트 로트만의 기록 영화 베를린 대도시의 교향곡 1927년이죠. 이런 데서의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영화에 대한 형식적인 모델이 되고 있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영화의 특징이기도 한 패스티시는 다른 작품의 주제, 모티브, 이미지, 문체나 양식 등을 수용하는 것으로서 패스티시는 패러디처럼 풍자적이나 공격적인 웃음을 자아내고 있는 아이러니 의미는 지니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죠. 제임스의 패스티시는 스타일의 혁신이 불가능한 시대에 잊혀진 스타일을 모방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서 과거에 갇혀 있는 것. 권하는 패스티시는 스타일을 혁신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에서 현재를 재현하는 어려움에서 연유하고 있다. 이는 과거 세대의 특정적인 것을 다시 묘사하면서 과거의 가치를 환기시키고 있고, 관객에게 현실이 과거의 스타일과 내러티브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리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파시즘의 발행이 1930년대 시대 상황이 1932년도인데 이제 파시즘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이 파시즘이 이제 나타난 것이 독일 소시민의 책임이다. 이른바 소위 우리 저번 시간에 봤던 그 볼프강 슈타우테의 그런 방관자, 독일 국민의 방관자적인 책임, 미트로이프라 그렇게 독일어는 미트로이프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책임도 역시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반파시즘 영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 볼프의 반파시즘 영화는 볼프강에게 나오는 것처럼 해전인가 볼프강 슈타트의 반파시즘의 해전 로타청, 이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신화 대 온터탄처럼 풍자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시는 사회주의 리얼리즘 미학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긍정적인 영웅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전의 대파 영화와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시, 우리가 좀 보게 된 리시의 주인공은 리시 슈레드라고 하는 이 여인인데, 이 리시 슈레드는 베를린 출신의 여자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사회주의자고요. 1930년대 초에 경제적 어려운 시기에 그녀는 보다 더 나은 삶을 동경을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알프레드 프로마이어라고 하는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프로마이어는 신분 상승을 꾀하는 소시민의 알레고리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프롤레타리아와 불황자를 혐오하는 그런 사람이고, 하지만 1932년도에 경제 위기의 시기에 리시는 이제 임신을 했다는 이유에서 일자리를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를 놓으려고 임신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이유에서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마이어는 회사의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입사 경력이 짧다는 이유에서 역시 실업자가 되고 있죠. 그래서 해고된 날 집에 저녁에 집 앞에 있는 강구 기둥판 앞에서 흐느끼는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이제 그의 독백 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극단적인 경제 위기 상황을 유대인 박해에 대한 나치의 선동구호로 함께 선동구호와 이제 그 아까 이제 우리 보겠지만 포스트에 나치의 그 선동구호가 많이 적혀 있어요. 그런 거 함께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 소시민의 가장이 이제 실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시대적 어려움으로서 나치를 발언하도록 그렇게 이제 연관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관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그게 이제 나치의 그런 하나의 또 다른 타도 대상인 반파시즘과 연관되고 있다. 아니 반유대주의와 연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은 곧 역설적인 상황으로 전환됩니다. 즉 강고판에는 독일이여 깨어있으라. 이 유명한 나치 시대의 유명한 구호죠. 이게 반유대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유명한 구호가 도이칠란드 에어바크라고 하는 그런 구호입니다. 독일이여 깨어있으라. 독일아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치 선동 구호인데 요거와 함께 유대인을 폄하하는 내용이 크게 대조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 앞에는 자신의 실직에 나치를 욕하는 프로마의 독백은 나치 돌격대에 소속되어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뒤에 이어지는 서사 내용과 대립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실직을 모면하기 위해서 결국 나치 돌격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치 돌격대에 들어감으로써 경제적인 문제를 이제 해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한번 볼까요? 네. 도저히 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여기 이제 리시라고 하는 여성이에요. 담배 판매를 했다가 아까 이게 이 사람이 이제 여기 지배이 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그런 대화를 하다가 결국 해고당하게 됩니다. 예. 프로마이어를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이제 만나게 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건 자기 친척과의 만남이에요. 네, 여기는 이제 벌써 이제 결혼해서 출산해서 이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 프로마이라고 하고 있는 리시 남편 되는 사람이 실직대에서 그 광고판 안에서 하필이면은 광고판에서 앞에서 이렇게 흐느끼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광고판의 모습이 광고판에 있는 포스터가 유대인 박해에 관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독백조의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기 유덴이죠. 여기 도이칠란드 에어바크라고 하는 여기 문구가 있습니다. 봤나요? 그리고 요거 다시 잠깐 볼게요. 이것이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실직 후에 자기의 그런 경제적 어려움 이런 상황을 나치의
파시즘, 반유대주의, 파시즘 아니고 반유대주의 이런 거 결부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 도이칠란드 에어바크 독일을 깨어있으라 보입니까? 독일을 깨어있으라 그런 부분하고 여기 나오는 반유대주의, 반유대주의와 이 사람의 실제가 연관시키고 있는 거예요. 연관시키면서 어떤 선전적인 역량을 상당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어지면 또 보면은 이제 실직한 상태에서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는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이른바 구직 시퀀스죠. 1930년에 실직 시퀀스, 구직 시퀀스가 나타나 마치 이미지를 빠르게 연결하는 비디오 클립 형식으로 신문의 구직 강조를 보고 동부서주하는 것으로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그는 브레이티 시나리오를 영화화한 슐라탄 두도프의 프롤레타리아 영화 아까 잠깐 얘기했던 쿨레팜프 또는 세계는 누구에게 속하는가 상당히 유명한 영화예요. 이거는 이제 문화가 영화인데 쿨레팜프 오더 뱀 게헤프트 디 벨트 1932년도 영화. 이 영화의 여주인공이 애니와 이 사람과의 그런 역할이 상당히 비교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영화에서 세계 대공황 시기에 딸 애니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쫓겨나서 동베르린의 쿨레팜페 지역으로 이주한 노동자인 베니케 가족을 다루고 있는데 이 영화가 쿨레팜페라고 하는 그런 건데 쿨레팜페 이거는 이제 지역 이름이에요. 이것이 다루고 있는데 이 지역의 노동자 가족의 실직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그 리스라는 영화도 여기 나오는 아까 그 프로마이어의 주인공의 그런 그 입장도 이거와 상당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리시가 쿨레팜페 또는 세계는 누구에게 속하는 것과 다른 점은 이 영화에서 반파시즘의 주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런 것은 차이점이 있죠. 콜레파페는 반파시즘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데 이것은 이제 반파시즘의 주제가 상당히 강하게 드러납니다. 술에 취해 집에서 쫓겨난 프로마이는 길에서 우연히 나치 돌격지 지도자가 자신의 친구 카츠미르칙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친구의 역량으로 이제 나치스가 됩니다. 자기 빵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치스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은 리시의 오빠인 파울이 리시에게 생활비를 건네는 장면에서 이어지는데 특히 집안의 옷장 거울을 보면서 나치로 변하는 장면은 이러한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치의 그 돌격대의 일원이 되면서 실업자에서 벗어나 생계를 꾸려나갈 형편이 되고 소심에는 이제 신분 상승을 의미하는 이 장면은 칼 프렐리히나 칼 베지스 리만의 영화 멋진 칼의 우회로 Die Umwege des schönen Karl 1938년의 그 영화와 상당히 상호 텍스트적인 유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분 상승의 과정은 특히 크리스마스 이브에 큰 집으로 이사한 프로마이어가 피아노 연주를 하고 리시가 남편의 친구인 나치 돌격대 대장과 춤을 추는 가운데 오빠의 파울마저도 나치 복장으로 나타나고는 시퀀스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리시에서 신분 상승의 그런 시퀀스는 유대인 밖의 에피소드와 겹쳐지면서 반파시즘 주제를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나타나는 유대인 의사의 밖의 시퀀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뒤에 맘록 교수라고 있는 그런 영화에서 이런 것이 보여주고 있는데 맘록 교수에서 확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유대인 의사의 이 밖의 모티브는 유대인 의사였던 그 볼프의 자기 아버지 코나드 볼프의 아버지가 프리드리히 볼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의사였는데 이 사람이 나치 시대에 자기가 유대인이었다는 그런 점에서 유대인이었다는 그런 것 때문에 박해를 받은 그런 사실을 자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리시는 자신의 집에 있는 유대인 의사를 밤중에 나치스들이 괴롭히며 체포하는 그런 과정에 전혀 개의치 않고 남편이 오신 나치 제복을 걸치고 방에서 이 과정을 지켜보게 되는 그 리시는 괴로워하고 그 작업을 다시 떨어뜨리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리시가 신여성이라는 신분과 나치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사에서 갈등하는 정체성의 분열을 보여준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퀀스는 멜로드라마 영화에서 여주인공이 피국으로 치닫게 되는 도덕적 양극성과
직접적인 이런 연관성을 이루게 됩니다. 그거 잠깐 볼까요? 예, 그래서 이 프로마이어라는 이 주인공이 이러한 자기의 경제적 어려움, 실직을 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이렇게 이제 아주 한탄하는 그런 장면 뒤에 자기 친구의 도움으로 이게 뭡니까? 여기 보면은 슈텔른 앙게보트 이 구직 광고죠. 구직 광고들이 쭉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것. 소위 구직 시퀀서의 한 경우입니다. 구직 시퀀서가 쭉 날아와 있고요.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상당히 동분서주하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쿨레 판페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예, 이건 아까 그 리스의 오빠이죠. 오빠의 입장에서 같이 나오는 것이고요. 예, 이게 계속 이제 구직 시퀀스를 보여주고 있는. 이 부분은 자기 친구 나치스인 친구를 만나서 나치가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부분, 아까 내가 했던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잠깐 보면은, 자기는 옷을 이렇게 갈아입는 부분인데, 요거 잠깐 볼까요? 요거 잠깐 보겠습니다. 자기 나치가 되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들떠 있는 부분이고, 그것이 이제 자기의 이 여자의 오빠, 파울이라는 오빠는 레지스탕스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뭐 여기 나오는 이제 사회주의자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이념적인 대립을 보여줬다. 이 부분이죠. 옷을 갈아입고 자기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갑작스럽게 나치 제복을 입은 모습으로 바뀌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제 신분 상승과 더불어 나치가 되고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네,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이거는 이제 그 나치스와 사회주의자와의 그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자기 의사, 아까 얘기했던 그 유대인 부부가 박해를 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고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요건 아까 그 전체적으로 전부 다 나치 복장으로 한 그런 파티 시퀀스죠. 파티 시퀀스를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시 텍스트로 돌아와서 그 리시가 그 도덕적 양근스가 직접적으로 이제 연관성을 이루는 것을 나타내고 이러한 피극성은 리시에서 서사 과정의 불연속성으로서의 우연성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즉 어느 날 아침 리시는 신문에서 오빠 파울이 공산주의자의 기습 속에 살해당한 기사를 읽게 되는데 그녀가 이 죽음이 나치 돌격생 대장인 카츠미르측이 주도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 카츠미르측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 남편을 나치스로 이제 끌어들여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나치에 동조한 리시의 오빠인 파울이 붉은 전사였던 자신의 가경이 밝혀지면서 총살을 당하게 되죠. 이 파울도 원래는 사회주의자인데
나치의 그 생계를 위해서 나치에 동조를 했다가 자신이 이전의 신분이 가구 경력이 밝혀지면서 총살을 당하게 된다. 그녀는 장례식 때 남편 프로마이를 떠나게 된다. 이 영화의 마지막 시퀀스는 리시가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나치 돌격대장인 카시미르치 그 위선적인 연설에 구익질을 느껴서 그들을 살인자라고 말하면서 성당을 뛰쳐나와서 나뭇잎이 다 떨어진 좁은 가로수길을 걸어나갑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기차를 타고 베를린을 떠나는 것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녀가 나아가고자 하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관객의 해석에 이렇게 맡기고 있습니다. 원작 소설에서 주인공이 반파시즘 레시스탕스에 반해서 원작 소설에서는 주인공이 반파시즘의 레지스탕스가 되는데 반해서 이 부분은 영화에서 리시라고 하는 이 부분은 리시가 나치에 대항하는 공산주의자가 되는 길로 들어서는 것으로 그렇게 암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이별을 보여주고 있는 마지막 시퀀스는 멜로드라마 영화의 전형에 속합니다. 여주인공의 고통과 용감된 과장된 감상성이 드러나고 있는 이러한 유형으로는 예컨대 1930년대 덴마크의 독일 감독인 데트리프 지역의 멜로드라마 영화와 오스트리아 감독인 구스타프 폰 우키키의 멜로드라마 영화에서 장례식 장면 또는 1940년대 바이탈란의 영화에서 장례식 장면 이런 것들이 멜로드라마 형식으로 장례식 장면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 마지막 시퀀스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로드라마 형식으로서의 마지막 시퀀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장례식 장면입니다. 간을 옮기는 그런 부분을 나타내고 있죠. 네, 여러분 이제 조그마한 성당에서 장례식 장면을 하고 있는데, 애기는 아까 그 자기 남편을 나치스에 이끌어낸 자기 남편 친구의 그 연설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이 여성은 뛰쳐나오면서 이 남자 자기 남편의 친구 보고 살인자라고 이렇게 내뱉으면서 뛰쳐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장례식 장면은 멜로드라마 영화에서 상당히 잘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 마지막 장면에서 특히 잘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소리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 하는 게 있을 거나 아마 그 DVD 음성 됐죠. Einen schweren Mühsam, aber ein 이런 식으로 어딘지 모르는 정치 모를 곳으로 나가는 곳으로서 영화는 끝이 나게 되죠. 이게 우리 리시를 잠깐 봤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는 슈테르네에 대해서 같이 또 보겠습니다. 별이라고 하는 또 다른 콘라드 볼프 영화입니다.
사회적 갈등의 신비화와 멜로드라마로서 새로운 삶을 위한 예술적 긴장을 위한 그러한 영화의 유행을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덕 영화에서 1950대 60년대의 그런 구분이 확연히 이제 구별되고 있는데 그것은 베를린 장벽에 세워진 1960년대 초부터는 이전과 달리 영화로부터 영화 수입이 엄격히 제한되면서 산업과 연관된 예술 생산 및 일상적 현실과 연관된 소재에 이제 주목하게 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예컨대 유대인의 사이 박해에 관한 영화인 맘록 교수, 그다음 크리스토퍼 볼포의 동명의 소설을 영화한 나누어진 하늘, 대어 게타르트 힘맨, 나는 19살일 때 이파 노인생 같은 영화들 이런 것은 이 영화의 일한 예가 됩니다. 코나드 볼포는 자신적인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지만은 특히 나는 19세였다라고 하는 영화에서 이미 제목 자체에서 그것이 나타나고 있고요. 엄마 나 살아있어요. 마마 이 레베 같은 1976년의 영화와 함께 그런 서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영화입니다. 예, 1인칭으로 되어 있는 이 자연 영화는 다른 장르에 비해서 관객의 직접적인 체험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주체의 현실에 대한 토대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1945년 이후 새로운 국가로서의 정치성을 찾는 과정, 특히 나누어진 하늘은 이러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한 예로서 동덕 내국뿐만 아니라 서독 및 국외에서도 논란이 된 장면으로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1960년대와 1950년대 동독 영화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소련의 정치적인 변화를 들 수가 있겠죠. 1956년 2월에서 이제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탈스타니주의 이런 것이 이제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독에서는 비트펠트백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화 정책이 이제 시행되게 됩니다. 비트펠트는 동독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하학 도시, 하학 단지가 상당히 대규모로 설치된 그런 도시에서 새로운 노선을 결정하는 그런 문화 정책이 만들어졌다는 의미에서 비트펠트백이라 그런 표현을 씁니다. 정책도 산업과 연관된 예술 생산을 요구하게 됩니다. 주민들의 예술적이며 미학적인 욕구를 반영하기 위한 동독의 문화정책인 비트펠트 노선은 사회주의 문화정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59년 4월 24일에 작센 아날트, 동독에는 5개의 주가 있죠. 그 중에 밑에 남부의 왼쪽에 있는 부분이 작센 아날트주인데 이에 있는 국영기업인 하하콤비나트 비트펠트에서 개최된 작가회의에서 그 이름이 유래된 비트펠트 노선은 국민들이 능동적으로 예술과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게 됩니다. 이는 공장에서 작가와 예술가들이 작업을 하고 노동자는 이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코나드 볼프의 영화 태양을 찾는 자, 존 렌즈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러한 영화의 한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변화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우라늄 강산의 좁은 경도 속에서 다양한 인물들이 모여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 이 영화는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 상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베르톨드 브레이트의 미학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태양을 찾는다. 존 렌즈는 동독의 최초의 금지 영화, 페버트 필름, 상위 금지된 영화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지의 영화는 도덕적이나 문화적으로 터부시된다든지 또는 다른 세계의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정치적인 이유에서 사회에 용인되지 않는 층에서 일반적으로 정해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이 영화는 그거가 조금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동독의 영화 감독인 프랑크 포겔의 생각하지마 내가 울고 있잖아, Danke bloß nicht ich heule 1965년 또는 프랑크 바이어의 도로 현재 Die Spur der Steine 등 이런 것을 뒤에 아마 다음 시간에 내가 또 계속해서 얘기할 건데 금지 영화에 대해서 1960대 중반에는 12편의 금지 영화가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1950년대 말에 금지 영화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런 뜻입니다. 태양을 찾는 자는 동일한 또는 유사한 이데올로기 국가체제의 갈등으로 금지된 특이한 경우입니다. 즉 이 영화는 1950년에 제작되지만은 동독과 소련의 갈등으로 그 해에 상영되지 못한 금지 영화가 됩니다. 이 점에 콘라드 볼퍼는 1992년에 한 인터뷰에서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 영화가 상영되지 못한 것은 우리 현재 영화 발전에 유리한 것은 아니었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1957년에 동덕이 문화적인 이데올로기를 공세적으로 강하게 시작한 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영화의 금지 영화는 이러한 공세적 국면의 희생물이 되는 영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 당시에는 동덕이 소련의 영향권에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던 점인데요. 그래서 이게 나온 작센과 튜링의 집안이 비스무트를 생산하고 있는 비스무트 생산하는 강산에 대해 비판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 영화는 태양을 찾는 자라는 것은 강산의 강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부들을 보여주는 강부 영화인데 여기 이제 영화가 방사능 원료인 그 비스무트라고 하는 여기에 비스무트 있죠? 방사능 원료입니다. 이 방사능 원료를 생산하고 하는 특이한 그런 광산 영화예요. 근데 이 강산에 투입된 독일 노동자들과 강산에 투입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과 그 다음에 소련의 그 강산 지도부 여기서 이제 관할하고 있는 행정적으로 이렇게 간섭하고 있는 이제 그 소련의 그런 지도부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데 독일 강산 노동자와 소련 지도부와의 그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련의 검열에서 통과되지 못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금지당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 것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태양을 찾는 자는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조금 자세하게 볼 영화가 여기 나오는 그 별이라는 영화입니다. 별. 유대인 박해와 아우슈비츠의 역사적 이미지와 멜로드라마라고 별. 별은 슈테르네 영화 제목이 별인데 물론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죠. 유대인의 그런 가슴에 항상 달고 다니는 그 별, 그건 얘기해서 다윗의 별이죠. 삼각형 두 개가 이렇게 맞물려 있는 그 별. 이것이 이제 이 영화의 주제가 됩니다. 주제이며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별은 역시 멜로드라마 영화에 속합니다. 아까 그 태양에서도 멜로드라마 영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양에서도 아까 그 태양을 찾는 자 이런 데서도 멜로드라마 영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나오는 마지막 장면에 이별의 시퀀스. 하여튼 멜로드라마는 이별, 넓은 의미에서 이별이 다 들어가고 이제 죽음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 헤어짐 이렇게 이제 분리되고 있는 이것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멜로드라마에서 강렬한 파토스를 불러 일으켜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주인공 루츠라고 하는 여성인데 이 여성이 여기는 멜리코프와의 작별 후에 콜레가이를 데리고 강산을 내려가고 있는 파노라에서 보여주고 있는 마지막 장면 이렇게 된 전형적인 멜로드라마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퀀스는 미국 서부고의 장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별의 모티브와 중첩되고 있고요. 이러한 이별의 형식은 동덕이 주제가 제시할 긍정적인 미래의 이미지를 희석시키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예. 이 영화는 멜로드라마 요소, 특히 그 이별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의 멜로드라마 요소를 상당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주인공이 농촌촌인 루츠라고 이런 여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여성이 여러 가지의 그런 환경 속에서 자기가 계속 이별하고 있는 이별의 모티브로 계속 겪게 되고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이에요. 네. 예. 네, 여기 내가 이 부분인데요. 영화에서 모두 4번의 이별의 모티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멜로드라마 요소를 좀 설명하고 있는데 4번의 멜로드라마 요소가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농가에서 이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자기 원래 농촌 처녀였는데 그 농촌에서 학대를 당해서 거기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강부 홀레가 만나면서 같이 지내다가 다시 이별하고 있는 그런 이별의 모티브가 다시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의 죽음, 그다음에 바이오와 이런 뭡니까, 이게 사귐이 있었는데 거기서 다시 또 죽음으로 해서 그 사람의 죽음으로 해서 이별하는 경우, 그리고 다시 그 멜리코프와의 마지막에 이별을 하는 경우, 마지막 장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이별은 멜로드라마 형식 관객에게 가장된 그 감상성, 그 멜로드라마에서는 감상성이 상당히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죠. sensuality라는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멜로드라마의 요소가 마지막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경우다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멜로드라마 요소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이 영화는 독일 군인과 유대인 여자에 관한 고전적인 멜로드라마로서 시대적 현실을 직접적으로 녹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탈리아의 네오리얼리즘 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영화가 앞에서 나오는 볼프의 두 멜로드라마 영화 리시와 태양을 찾는 자, 아까 이것을 설명했는데, 이거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유대인 박해와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이미 잘 알려진 역사의 이미층과 이로 인한 시간의 이미층을 보여줄 뿐만 아니고, 이러한 관점을 다시 읽게 해준다, 이러한 관점을 다시 읽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영화는 감춰진 역사의 이미지를 다시 보여주고 있는 팔람프세스트의 성격이 있다. 팔람프세스트는 양피지를 얘기하죠. 양피지. 그러니까 어떤 팔람프세스트는 양피지인데요. 이전에 우리가 그 파피에서 종이가 있기 전에 양피지에서 어떤 글을 써서 상대방에게 자기 의미를 전달하고, 텍스트를 전달하고 할 때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읽고 일반 사람이 보면 잘 모릅니다. 읽는 방법이 알 경우에만 팔람프세스트의 그런 텍스트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팔람프세스트는 그 촉 끝으로 이렇게 문자를 새기기 때문에 그냥 봐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읽는 방법, 그것을 잘 아는 사람만이 그 의미를, 그것을 쓴 텍스트의 생산자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곳에 쓰여진 이미지에 다시 또 다른 이미지를 겹쳐서 드러내는 것, 이렇게 팔람프세스트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영화는 역사의 이미지, 그 유대인 박해라고 하는, 특히 아우슈비츠의 박해라고 하는, 유대인 박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팔람프세스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억의 담론뿐만 아니라 독일 통일 이후에 활성화된 나치즘과 홀로코스트에 대한 미디어의 기억, 미디어 기억의 히스니스라고 하는 미디어 기억에 대한 담론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독이 불가리아 시나리오 작가인 앙겔 바겐슈타인 등 불가리아와 함께 만든 영화라는 점에서 역사적 기억의 충의를 동유럽까지 확장시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별은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동시대로서 간주되고 있는 익명의 보이스오버가 전지적 시각으로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러한 시대적 역사적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볼프의 내적 고백 같은 기능을 한다. 별에서 두드러진 것은 동독 감독이 유대인 박해와 아우슈비츠 연관해서 다루고 있는 영화라고 하는 그런 점입니다. 서독에서 1949년에 헤베트 블레더스도르프가 미국 감독인 마리 골드슈타인과 함께 그 길은 멀다, 랑 이스트 더 백에서 이미 그 주제, 아우슈비츠에 연관한 반유대주의 그런 주제를 다루었지만은, 동독에서는 이 주제는 별에서 처음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 박해 주제는 그 이전에 있었지만 아우슈비츠의 수용소와 연관된 유대인 박해는 이 영화가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의 별은 유대인의 상징인 다윗의 별을 의미합니다. 이 영화의 시작 시퀀스는 폴란드의 아우슈비츠를 향하는 유대인의 강제 이송 열차의 출발을 보여주면서 땅이 멀어진 유대인의 땅에 떨어진 유대인의 상징의 별을 크로잡시키고 있습니다. 시작 시퀀스의 이러한 유대인의 강제 이송 장면은 볼프가 1963년 한 인터뷰에서 언급한 것처럼 알렉 레네의 밤의 안개의 강제 이송 장면에서 원형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거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이 노래는 유대인들이 게토에서 부르는 노래들이에요. 멜로디가 유대인들의 게토의 멜로디입니다. 굉장히 슬프죠? 여기에 보니까 그 에스 브렌트라고 하는 그런 게 나타나고 있어요. 에스 브렌트. 유디시 리드 에스 브렌트. 본 얘기는 모르데테카 게비르체. 1945년에 이 사람이 이제 살해당하는데요. 살해당하는데 이 영화에 들어오고 있는 그 노래들, 이런 노래들이 나오고, 에스 브렌트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 영화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에스프렌트라고, 에스프렌트 뜻은 불 탄다라는 뜻이에요. 불이 막 타고 있다는 겁니다. 브레는 동사, 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뒤에 가사와 함께, 마지막 장면에 가사와 함께 볼 수 있는 건 같이 볼 거고요. 엘리 뭐 이런 폭스 리더 이런 그 노래들, 이런 노래들이 이게 이제 많이 이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 게토에서 박해받던 유대인들의 노래를 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브렌트는 상당히 유명한 노래입니다. 불탄다라는 노래예요. 코나드 볼프죠. 여기 별이 있죠. 떨어진 별, 이런 거 같이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송당하는 유대인들의 얼굴을 클로즈업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인공이에요. 여성 주인공. 주인공. 아까 내가 그 여러분들 잠깐 얘기한 것처럼 코나드 볼프가 여기 나온 것처럼 알랑 르네의 밤의 안개의 강제 상비를 원형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알랑 르네의 밤과 안개, 낙투드 네벨, 독일로 하면 낙투드 네벨이죠. 낙투드 네벨은 그 나치 시대의 하나의 그 법령입니다. 유대인들을 이송할 때 낮에 맑은 날에 아주 햇빛이 있는 그런 날에 강제 이송하는 것이 아니고, 밤에 남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밤에, 특히 안개 낀 날에 이런 유대인들을 강제 이송시켰어요. 눈에 띄지 않도록. 그런 것을 원래는 그 밤과 안개는
나치의 그런 하나의 그 법인데 이 강제 입증을 시키기 위한 나치의 법인데 이런 법을 이제 영화의 주제로 삼고 있는 거죠. 이 영화도 이제 역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관계. 근데 이 하나의 비극적인 것은 이 유대인들이 끌려가면서 나치스가 강제 이송 당한다는 그런 것을 전혀 내색하지 않았어요. 강제 시키지만 죽음에 이른다라는 것을 전혀 내색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순순히 이제 물론 강제적으로 이렇게 이주를 당하지만은 이 당시 죽음의 형량에 이슬로 산다는 그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단지 집단 거주를 위한 새로운 곳에서 집단 거주를 시켜준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인식돼 가서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유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이 기차에 다 타고 있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지금 병사가 유대인 폴란이라고 쓰고 있어요. 폴란드로 가는 유대인들의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게 별표까지 쓰여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날짜까지 써 있죠. 1944년 10월 10일이라고 날짜는데 이 열차가 무슨 열차냐면 가축 유대인들이 끌려간 그런 열차, 나치스가 유대인들을 이렇게 강제시킨 열차들 전부 다 가축 수송 열차입니다. 사람이 타는 그런 여객 열차가 아니고, 그러니까 뭐 소나 말이나 이런 뭐 가축을 수송하기 위해서 열차를 이제 운행하는 그런 것을 처음부터 집어넣어서 운행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런 것도 여기 나오는 그런 편말도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여성이 주인공이에요. 이 영화의 유대인, 이게 그리스 유대인입니다. 이 장면은 제일 마지막 장면에 나옵니다. 제일 장면에 나오는데 앞에 나오는 다시 보여주고 있는 영화, 앞에 다시까지 미리 보여주고 있는 이런 장면들. 이걸 뭐라 그랬죠? 전에 플래시백이 아니고 플래시 포워드라 내가 그런 용어를 쓰는데 기억납니까? 플래시 포워드. 이 뒤에 나오는 어떤 중요한 부분을 앞에 보여주고 있는 거. 왜 앞에 보여줍니까?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미리 상기시키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그 정도로 뒤에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미리 한번 보여준다는 것은 우리가 그 서사 과정에서 우리가 뭐 유의성의 중심액으로 나올 때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미리 보여주고 있는 플래시 포워드는 대부분 다 서사 과정에서 중심액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독일인 하사예요. 여기 나오는 독일인 하사인데 이 독일인 하사가 이제 수용소 관리인의 그런 역할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많은 그 그리스의 그런 많은에서 잡혀온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이 사람이 이 불가리아죠. 불가리아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그 임시 수용소에 많이 들어오는데 그 임시 수용소에 들어온 여성 중에 한 여성이 아까 창살에서 보이던 그 여성이에요. 그리스 유대인의 여성인데 이 독일군 하사와 그리스 여성과의 러브 스토리가 이 영화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이제 멜로드라마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군 하사는 자기는 유대인들을 감시하지만은 그 여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제 연정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을 느껴서 구출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이 하사가 직책이 낮다 보니 계급이 낮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정확하게 이송돼야 되는지 그 날짜를 몰라요. 시간도 몰라요. 그래서 그 시간을 이렇게 구출하겠다는 그런 의욕은 강하고 욕망이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명령에 따라서 이송하는 그런 과정에서 알지 못한 채 끌려가고 있는 자기 그 이른바 사랑하는 연인을 구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장면입니다. 네? 이 장면은 그런 장면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 마지막 장면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멜로드라마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죠. 예, 이제 아까 얘기한 알렉 르네의 밤과 안개에서 강제 이송 장면을 원형한 것이라 얘기했는데, 차이점은 알렉 르네 영화는 익명의 희생자를 보여준 데 반해서 볼프 영화는 멜로드라마 형식으로 주인공으로 하여금 유대인 박해에 관한 도덕적 의무를 느끼게 하고 있고, 이에 대해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러한 도상 아이콘입니다. 도상의 출처는, 원래 이 영화가 시작된 것은 이 강제 수송당하는 이 장면입니다. 이 상당히 유명한 장면인데, 이 장면들이 이제 여러 영화에, 홀로코스트 영화라든지 유대인 박해 영화에 여러 군데 사용되고 있는데, 원래 시작은 네덜란드의 베스트 보록이라고 하는 임시 수용소였는데, 이 임시 수용소에 있던 독일계 유대인인 루돌프 블레슬라우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곳 수용소장의 명령으로 강제 이송 과정을 촬영을 하게 됩니다. 강제 수용소장이, 그 당시에 소장이 독일인인데, 네덜란드의 보스트블록이라는 임수 수용소에 유대인이 갇혀 있는데, 그 유대인 중에 독일계 유대인인 루돌프 브레슬라우라고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이 영화 감독이었어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유대인들이 강제 이송 당하는 것을 촬영을 해라, 기록을 남겨라, 그렇게 명령을 해서 이 사람이 그게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 기록을 남기게 된 것이 우리가 지금 보았던 그런 장면입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송에 대한 역사적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참고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밤과 안개는 이 자료를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데 반해서 별은 이와 유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에서 언급한 홀로코스트에 대한 미디어의 기억, 메디언 게덱시니스라고 하는 그런 기억에 해당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 받게 된 이러한 미디어의 기억은 밤과 안개 위에도 별이 상련된 1959년 당시 소득에서 붐을 이룬 안네 프랑크에 관한 예찬가의 연관 등도 도의시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동독 감독이 요하임 헬비의 단편 영화 안네 프랑크의 일기, Ein Tagebuch für Anne Frank, 1959년에 이러한 서독에서 열강에 반응한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네 프랑크가 당시 서독에서 상당히 많은 영화뿐만 아니라 서적이라든지 이런 붐을 이루고 있는데, 동독에서도 이러한 반유대주의에 관한 영화, 안네 프랑크의 영화, 일기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별도 그거와 무관치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서독에서 열강에 반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볼프의 별도 이와 연관된 사회적 콘텍스트 속에 놓여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영화의 시작 시퀀스는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유대인 강제 소송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플래시포워드에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다시 반복돼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장면은 서사구조에서 주변 역할에서 삭제사인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핵심적 서사 부분은 정확한 시점에 부과됨으로써 이 부분과 연관된 역사적 의미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즉, 이 영화의 시대적 배경은 불가리아를 포함한 동유럽까지 확대된 히틀러의 거대한 독일 제국, 이른바 Das Deutsche Großdeutsche Reich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Das Großdeutsche Reich 제국이 형성된 시점과 일치하고 있는데, 이런 가축을 운반하는 수송 열차의 문 밖에 붙어있는 수송 증명서처럼 유대인 수송 열차에 붙어있는 쪽지에 쓰인 1944년 10월 10일이라는 시점은 관객에게 이러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영화의 주인공인 나치군 하사인 발터, 아까 그 나치군 하사, 조사관 하사인 발터입니다.
발트는 이 시기에 불가리에 주도한 독일군의 알레고리 인물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이 영화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다시 이 영화부터 다시 이 부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